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동화와 심리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동화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은요, 그 어린이를 위해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화를요, 예전에는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라는 것에서는 많은 함축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는요, 민담처럼 저절로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질 가치가 있고 또 전해질 가치가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저절로 생성이 돼서 우리 사람들한테 전해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어떤 신화나 민담이나 설화와 같은 것들은 그 우리 인간의 깊은 심성에서 출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대 사회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는 아니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공을 초월하여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동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확충된 의미로서 쓰고자 합니다. 동화에서 특히 분석 심리학에서의 동화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세계는요, 개인의 어떤 경험에 국한된 개인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즉 선천적 혹은 선험적, 선제된 어떤 보편적인 경험으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차원이 있어요. 개인의 경험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특수한 아니면 독특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개인의 경험을 중요시하다 보면은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집단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즉 인류가 가지고 오면서 전수되거나 아니면 유전되어 내려오는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차원, 보편적인 정신의 세계, 혹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형적인 어떤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도 또 간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 세계에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차원 두 가지를 다 다루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꿈에서 나오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경험이나 집단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동화나 신화나 민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동화는요, 신화나 민담, 민담 속에는 설화하고 우화, 그 다음에 전설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화에서요, 해석의 틀에서 보면 객관적인 해석이 있고요, 주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보시면,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객관적인 차원이다 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선생님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객관적인 차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콩쥐팥쥐와 모성 콤플렉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지은 책인데 제 책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콩쥐가 새엄마, 팥쥐 엄마죠. 새엄마와 이제 팥쥐로부터 이제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나도 현실에서 내가 우리 엄마가 새엄마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나를 엄마는 미워하지? 내가 큰딸인데 팥쥐는 막내죠. 나와 막내가 있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큰딸한테 이렇게 미워하지? 마치 내가 콩쥐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속상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 팥쥐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입장. 마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유사함.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잘 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
직급의 인물이 잘 될 때에는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구박을 받을 때에는 왠지 속상하고 꼭 내일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하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은요, 이야기 속의 사건의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에요. 여성이 주인공이면 여성과 관계되는 남성 혹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 뭐 이런 인격들 모두가 뭐예요? 나의 내면 인격으로 간주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꿈을 꾸면 꿈속에서 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꿈은 누구 꿈이에요? 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관찰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어디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쳐다보고 있나 봐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등장되는 인물들의 어떤 주체자가 자라고 본다면 그 나머지 인격들은 전부 무의식의 인격들이겠죠. 그렇죠. 그 무의식의 인격들이라고 그 무의식의 인격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과정입니다. 그래서 융합파의 그 동화의 해석 방식 은요, 심리적인 어떤 측면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객관적인 해석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 동화들, 여러분과 제가 다룰 수 있는 동화들은 전부 주관적인 해석의 방식의 틀로 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 해석의 방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냐면 세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은 이제 연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상상법이 있고요. 확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론 중에서 연상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동화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이미지, 즉 콩쥐와 팥쥐를 보자면 콩쥐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콩쥐가 구박을 받거나 콩쥐는 선한 인격으로 등장을 하거나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연상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구박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정말 구박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구박받았던 거는 엄마가 나를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였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왜 동생은 구박을 안 했지? 알고 봤더니 동생은 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엄마는 나를 더 많이 기대를 했고, 또 기대한 만큼 뭐예요? 더 잘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 따를 때 화가 났었던 거구나 하고 나중에 심리학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아, 엄마의 사랑이 부정적으로 느껴졌지만 그거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연상의 방법을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 현실에서 볼 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상을 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놀고 있는 어떤 놀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연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 좀 봐주세요. 저기 엉덩이만 이렇게 보입니다. 원숭이의 엉덩이가 보이고 있어요.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거는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연상놀이를 했어요. 이 연상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연상놀이를 해보면은 그 자신이 얼마만큼 연상을 잘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얼마만큼 연상을 못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러한 연상 능력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이러한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도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사하게 무언가를 외우고자 할 때 이 연상법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죠. 단어 연상을 통해서 놀이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끼리 발바닥은 두꺼워. 이제 아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마찬가지로 코끼리 발바닥은 두꺼워. 두꺼운 건 뭐뭐뭐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 보니까 두꺼운 것은 전공책, 전공책은 재미없어. 재미없는 것은 공부, 공부는 지루해.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느끼죠. 심리적으로 이 친구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중함을 느끼는구나. 전공에 대해서도 그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게 이제 수업을 해가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두꺼운 건 전공책, 전공책은 지루해.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적극적인 상상이 있습니다. 동화 방법의 3가지 방법론 중에 적극적인 상상법이 있는데요. 이 적극적인 상상은 뭐냐 하면은 일종의 명상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가라든가 아니면 명상 같은 거 요즘에 흔하기 때문에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일단 마음을 이제 심호흡을 어떻게 해요? 깊게 해주면서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무언가 요가에서의 명상은 모든 것을 그 심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모든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요가에서의 명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상상법은 심호흡까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서 그 심신의 안정을 준 다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콩쥐팥쥐의 이야기라면 콩쥐팥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콩쥐팥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뭐 등장인물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그때 그 상황, 사건에 부딪힌다든가 예를 들면 등장인물을 만난다. 그러면 콩쥐를 만나거나 아니면 콩쥐 아버지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건과 만난다. 그러면은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새엄마가 팥쥐 엄마죠. 호미를 주면서 나무 호미를 주면서 저 먼 곳에 있는 자갈밭에 돌을 이제 저기 일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콩쥐한테. 그리고 팥쥐한테는 너는 요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모래밭을 이렇게 가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 먼 곳에 있는 그 황량한 자갈밭을 갈다가 뭐예요? 나무 호미니까 뚝 부러지겠죠. 이 뚝 부러지는 나무의 그 호미를 보면서 넓디 넓은 그 황량한 그 밭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콩쥐의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그때는 어떤 감이 느껴져요? 기쁨보다는 좌절이나 절망감이 느껴져요. 이럴 때 그때 이제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콩쥐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너가 이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하고 이제 콩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쥐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콩쥐가 무슨 말을 할지 이런 것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이미지 그 동화 속의 이미지와 만나는 방법이 적극적인 상상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적극적인 상상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 해석 과정은 아니고 이제 심리치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담자, 상담자가
분석가가 이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고 전문인의 어떤 지도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동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상상법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동화 속 직접 동화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내용을 파악해보는 그런 방법 정도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충법이 있습니다. 이 확충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확충법은요, 콩쥐와 파쥐와 같은 이야기를 그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콩쥐파쥐와 유사한 이야기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서양의 동화 신데렐라하고 유사해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양의 동화 신데렐라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아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걸 찾아내는 게 확충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확충을 해봤을 때 그 동화 속에서의 그 이미지와 그래서 거기서는 신데렐라가 어떻게 했는데 콩쥐파쥐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다른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것도 있을 것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의미를 보충하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혹은 이제 그 다른 이야기에서도 가능하지만 신화나 그죠? 다른 신화나 다른 민담에서도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보충하는 것. 이게 확충법, 앰플리피케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 앞으로 나올 동화에 대해서 연상법, 적극적인 상상법, 그 다음에 확충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의 의미를 좀 더 보완할 것입니다.